일단 저는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낸스 창펑자오 창업자이자 전 CEO가 이제 물러났죠. 미국 그 SEC와 그 다음에 CFTC 또는 이 그 국무부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불법 사업을 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바이낸스 거래소가 결국에는 이 4조 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미국에서 바로 이제 철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했고 그 조건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펑자오 CEO가 물러나는 겁니다. 아, 미국에서 철수했어요? 네, 바이낸스 US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철수하는 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와, 그렇구나. 네, 창펑자오 CEO는 이제 CEO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으로 한 4억 불 정도, 4억 불이면은 뭐 4천억 원이네요. 그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됐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신분으로 이제는 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형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어쩜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창펑자오 CEO가 다 안고 바이낸스가 그동안 쭉 받아왔던 의혹들이나 뭐 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를 다 자기가 안고 내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물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바이낸스 위기다. 창펑자오라는 걸출한 창업자가 떠났으니까. 반면 이제 새 CEO로 임명된 들어오신 분이 이제 리차드 텅이라고 완전 이제 금융관 쪽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오신 유명한 분이에요. 싱가포르 뭐 MAS라던가 아부다비 그 금융 당국에서 일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CEO로 들어오면서 바이낸스가 완전히 규제 친화적인 기관으로서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바이낸스 위기랑 연결돼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막 오른 게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그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 시장 점유율을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크라켄 거래소도 또 기소를 당했고요. 미국 내 불법 영업 혐의로. 그 다음에 뭐 그 외 나머지 거래소들 제미나이라던가 비트렉스 같은 미국 내 거래소들이 이미 좀 마켓 쉐어를 많이 뺏긴 상황이에요. 코인베이스에. 크라켄이 그나마 좀 큰 거래소인데 어쨌든 바이낸스 US와 크라켄이 그렇게 퇴출당하는 느낌이고 코인베이스는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코인베이스는 SEC의 기소를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역시 미국 내 불법 혐의,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아직까지 큰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독주가 예상되는 게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암호화폐계가 점점 규제로 들어가는 거네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제도권 내로. 그렇죠. 뭔가 이렇게 점점 뭐 좋게 말하면 그래도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분들이 좀 접근할 때. 그럼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 10월, 작년 10월에 있었던 FTX 파산 사태 또는 그 전에 있었던 테라루나 사태가 다 규제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ICO 붐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에요. 사실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금융 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법들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많이 이제 완화되겠죠. 네, 첫 번째고 카타르 국부 펀드가 한 650조 정도의 펀드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는 소문이 기사화돼서 나왔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카타르 국부 펀드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할까라는 그런 어떤 이유나 그런 거는 별로 찾지 못하겠던데 어쨌든 그럴 거라는 계획이 있다라면서 이제 막 뉴스가 나와가지고 엊그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막 올랐잖아요. 맞아요. 카타르 국부 펀드는 이제 뭐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하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도 고려 대상이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 지금 수익이 2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넘습니다. 2빌리언 달러니까 비트코인 수익이 3조가 넘고 엘살바도르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했잖아요. 그 수익률도 지금 35억 원 정도. 그 엘살바도르도 흑자 전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흑자 전환했어요. 대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욕먹었는데. 그렇게 욕먹었는데 4만 불만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흑자 전환할 정도면은 사실 국부 펀드들도 군침을 흘려볼 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코인베이스 주식에 투자했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몇십억 원, 80억 원 정도 네. 봤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의 5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뭐 소문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세 번째 뉴스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국민연금의 코인베이스 주식 투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코인 투자하는 건 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상장 주식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설마 코인베이스에 투자했을 거라고는 진짜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요. 네. 코인베이스 주가는 더 떨어져요. 그렇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 자산 주식으로 평가돼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수익률을 언더퍼폼 했었는데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식에 많이 투자한 게 아크인베스트지 않습니까? 돈나무언니. 근데 그래서 ETF가 굉장히 큰 이제 수익률 하락을 봤었죠. 근데 요즘 이제 막 분위기가 좋은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내에서 코인베이스가 가지는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고 ETF가 출시되면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이 코인베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 외에 기관 자금을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기능이 있어요. 그 커스터디의 블랙락과 여러 가지 ETF를 발행하는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보관한다고 했거든요.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대상자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어떤 이제 사업의 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커지는 효과, 익스펜션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불장과 함께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이걸 알았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거래소들에 대한 아무튼 이 SEC나 아니면 금융 당국의 어떤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를 하긴 했으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괜찮거든요. 네. 근데 크라켄이나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거래소들에 대한 이제 SEC의 기소들을 보면은 중앙화 거래소들이 미국에서 운영을 하는 또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 선진국들에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도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에도 아직까지는 거래소 거기는 코인 하코라고 하는 이제 현지 거래소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 거래소를 뭐 제재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MAS라고 하는 금융 당국이 라이센스를 무조건 가지고 영업을 하게 만들고 그 라이센스가 있어도 보고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은 이미 스타트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일수록 점점 더 그런 규제 또는 이제 레거시 금융에 어떤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좀 집중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크라켄 같은 거래소들이 조금씩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 모습, 그거를 코인베이스 같은 1위 거래소들이 점점 가져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하고 제재하고 정부 당국이 막 나서면서 이제 레귤레이션 이런 게 또 강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더 한 번 더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작용을 한다고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가격도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알트코인들 가격은 뭐 메이저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금융기관들 또는 이제 전통 비즈니스들,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 뭐 게임 회사들도 있고 이런 전통 어떤 잘 나가는 전통 산업들과의 연계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RWA가 굉장히 핫한 테마지 않습니까? 요즘 그 토큰 증권을 결국 금융기관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고 그것들을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발란체라던가 뭐 솔라나라던가 이런 것들 가격이 최근에 좋은 게 그 금융기관들이 그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할 거다. 그리고 테스트도 이미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죠. 제도권으로 이 암호화폐가 점점 들어오는 게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지금 현재의 상승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코인 가격만 오른 게 아니죠. 밈코인 가격, 밈스탁 가격도 막 오르지 않습니까? 게임스탑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같이 오르는 걸 보면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트렌드 자체는 아, 계속해서 간다고 봅니다. 아, 이 블록체인 또 뭐 암호화폐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의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커져 나갈 거라고 봐요. 비트코인 가격도 더 올라가고요. 그렇죠. 그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엘살바도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사님의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로 계속 살아 가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정수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정수를 보여줬죠. 와, 그 3년 거의 2, 3년 동안 욕 먹으면서 계속 산 거 아닌가요? 네, 그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죠. 네. 자기가 자랑을 한 거죠. 자기 트윗에다가.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멋있게 딱 띄워가지고 언제 샀는지 포인트 딱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입 단가, 평균 단가가 형성돼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불 딱 오르니까 수익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야. 35억 원 정도로. 그래서 뭐 저는 기쁘죠. 국가 단위의 도입이 뭐 당연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국부를 쌓아 나간 게 이렇게 수익을 봤으니까. 게다가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그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잖아요. 맞아요.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도 비트코인 굉장히 친화론자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국가 단위에서 채굴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중남미의 큰 국가가 비트코인을 국부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이런 좋은 케이스를 보여줬으니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죠. 아르헨티나는 엘살바도르 큰 국가니까. 그렇죠. 막 중앙은행 폐지시킨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공약을 했어요. 중앙은행 폐지, 달러를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 요거는 공약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게 비트코인이 단순히 그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냥 투자 대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근저에는 중앙은행이 그 좀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들의 부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속임으로 이렇게 좀 가져간 그런 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유틸리티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100만 개라는 궁극의 희소성. 그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사용 용도예요. 가치의 원천이죠. 그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용처이자 가치의 원천인 이유는 나머지 돈들이 무한대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는 무한히 풀리는 돈의 흐름에서 커져나가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돈을 가진 상위 몇 프로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점점 내가 버는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결국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비트코인이 14년 전에 등장한 거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인플레이션의 폐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안 사람들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아주 뭐 대규모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외신들도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 뭐 무모하다고 네. 어떻게 회사 돈으로 그거를 막 사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도 뭐 진짜 어떻게 국가를 이렇게 보험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뭐죠 그 뭔가 이게 담보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를 하냐 막 엄청 비판했던 월스트리트 기사들이 생각나거든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 이렇게 또 역전될 줄은 또 뭐 미래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 저희도 뭐 개인으로서 다 따라할 수 있는 전략들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주식 살 때 그냥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재다 보면은 오히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DCA 해라. 근데 그걸 실천을 못 하잖아요. 떨어지면 못 사잖아요. 떨어지면 못 사고 올라가면 못 팔고. 근데 그거를 이게 보여준 거잖아요. 한 3년 동안. 맞아요. 그렇군요. 컴퓨터처럼 사면은 네. 수익이 난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가격이 벌써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6,000원을 이렇게 뚫으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못 사겠다. 그러면서 폭락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DCA를 안 하는 거죠. 지금도 DCA 전략은 유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네. 두말하면 잔소리고 입 아프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은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오른 이유가
파월의 그 기준금리 인하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모든 자산권의 가격이 다 올랐다. 이런 거는 거품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수준이면은 그럴 때는 좀 안 사는 게 그래도 나을 수 있죠. 좀 기다려보고 좀 꺾이면은 이제 또 밀어놨던 DCA를 하는 거죠. 그 정도 유연성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가격을 찍어놓는 거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죠. 아 나는 3만 불까지 다시 돌아가면 살 거야. 2만 불까지 돌아가면 살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기관이 그렇게 막 지금 ETF 발행되고 막 들어올 거 딱 대기하고 있는데 뭐 예전 데이터 보면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면은 한 단기간에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정상이야. 이런 어썸션 자체가 위험한 어썸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 또 투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관심 있게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다 비트코인을 막 얘기하니까 아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막 오르고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수익도 계좌에 보면 한 50% 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인증도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한 퍼센티지를 정해서 네. 한 30% 여기서 한번 익절하겠다. 이 정도 전략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50%를 쓰면. 네, 뭐 50%까지도 50% 익절하겠다.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 팔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떨어졌을 때 마음 아픈 것보다 올라갈 때 나 못 산 게 마음 아픈 게 더 크잖아요. 그쵸. 포모가 막 엄청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손이 나가거든요. 다 올랐을 때. 아, 내가 왜 그때 안 샀지 하면서 8천만 원에 막 샀던 그런 사람들 그 2021년 11월 달에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한 50%까지는 익절해보겠다.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 인간 지표들도 있잖아요. 저도 뭐 최근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카페를 갔는데 뭐 아주머니 아저씨 분들이 갑자기 코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인간 지표로 보거든요. 아,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좀 정리해도 되겠다. 저같이 근데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사람들 필요할 때만 파는 거죠. 저는 어떤 익절이나 손절의 개념이 없고 필요할 때 돈이 필요할 때 팔고 그냥 그 외에는 나머지는 사기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안 팔죠.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게 내가 팔았는데 다른 사람이 이제 안 팔게 되면 아 그러면은 그 2,100만 개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사님께서 보실 때 올해 그 비트코인 수익률을 보니까 거의 130%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른 자산을 진짜 압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펀더멘탈이 바뀐 건 아니고 그만큼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정고점 대비해서 8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 얼마나 기염을 토하면서 올랐나요? 2020년 초부터 해가지고 그 수익률이 다 그냥 그대로 폭락한 거고 그리고 2023년 들어서 조금 이제 거시경제 훈풍이 부니까 기타 자산군 대비해서 더 빨리 오른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바운스백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는. 네. 게다가 펀더멘탈도 약간 변화가 있긴 있죠. 특히 현물 ETF 같은 것들은 큰 호재고 이제 기관 자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관 자금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관 자금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자들이죠. 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 이런 분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큰 거거든요. 그동안은 뭐 코인베이스, 업비트 같은데 계정 만드셔서 하세요 이러면은 못 하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이제 문제였는데 접근성이 확 낮아진다는 효과가 있다는 거. 다만 비트코인 가격은 거시경제와 여전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췄고 금리 인상이 멈춘 와중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뭐 경제는 연착륙하는 느낌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위험 자산군 대비해서도 더 많이 올라준 게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요. 내년에 이제 봐야죠. 내년에도 거시경제가 금리가 실제로 기준금리가 내리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미국에서 고용도 좋고 소비도 좋아서 경제가 이제 크게 화랑까지는 아니고 적당한 화랑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는 모습 보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주식 시장도 화랑에 또 올 거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게다가 ETF 발행, 반감기 같은 호재들도 있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예 거시경제가 완전 폭망했을 때예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못 믿겠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파산 같은 그런 큰 은행 금융 시스템의 붕괴 같은 이벤트가 있었을 때
비트코인이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다시 평가받느냐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이제 겪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내년 1월을 많이 예상하는데 승인이 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 1월 달에 아크인베스트의 이제 신청권의 만기가 돌아오죠. 결정 만기가. 제가 봤을 때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아크인베스트 거를 기점으로 다른 것들을 승인하기보다는 그 1월 10일 전에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승인할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고 지금은 봐요. 그래요. 예, 아주 뭐 미세 조정 중이라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제 SEC에서 담당자들과 그 블랙록이나 아니면 아크인베스트나 그레이스케일까지 이곳에 어떤 대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미 진행 중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이거는 봐야 돼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뭐 이거를 설마 승인하겠냐. 그때까지 최대한 모든 걸 다 밀어놓는 게 좋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SEC가 이제 뭐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뭐 대선까지 여기에 뭐 엮어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1월 달 혹은 그 전에 승인될 거라고 보고 다만 승인돼서 실제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을 때 수요가 몰릴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돈이 실제로 들어올지. 네. 어떤 뉴스를 보니까 막 실제로 이거 이제 ETF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은 지금부터 벌써 막 마케팅 그런 거 전략 짜고 실제로 투자자들 앞에서 막 IR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해서 얼마만큼 실제로 모일 것이냐. 요즘 저는 그 증권사 문자, 홍보 문자를 받으면 항상 연금 관련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연금 상품이 제가 듣기로는 요즘 증권사들의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전체적으로 위험자산보다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식이 많이 거래돼야 좋은데 이제 뭐 아니면은 뭐 ETF라든가 펀드 가입률이 높아져야 좋은데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막 높은데 굳이 뭐 펀드 가입을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연금 같은 거는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공감을 하니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출시하면 그 ETF를 어떻게 홍보할지가 되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런 뉘앙스로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수익률이 뭐 당장 20%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하겠죠. 노후를 준비해라. 은퇴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아야 좋다. 뭐 인플레이션 대비 해지 수단이다 하면서 ETF를 홍보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 웰스 매니지먼트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PB 예, 또 외국에서는 RM이라고 합니다. 은행과 이제 고객들과의 접점에서 관계를 맺어준다라고 해서 릴레이션십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세일즈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잘할 것 같아요. 그 국내에서 그 은행가 출신의 그 자산 배분 관련해서 막 책도 내시고 한 전문가분을 만났었는데 네. 그분이 그 논문에 그걸 쓰셨대요. 박사 논문에 그 비트코인을 1%인가 3%인가를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자산 배분이 수익률이 어떻게 바뀌냐. 근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1% 3%만 담았어도 훨씬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것도 마케팅 포인트로 예를 들어 뭐 한 자산의 1%만 담아라. 네. 뭐 이런 것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걸 고민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막 대선 이슈 이런 거 보면 막 대통령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막 부동산 이슈가 항상 그렇게 정책의 큰 화두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도 이런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선 이슈. 대선에 관련돼서 비트코인이 저희는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크게 와닿는데 있습니다. 있기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잠룡들이 좀 미국 대선에서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게 굉장히 크죠. 예를 들어 민주당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무소속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도 직접 등장을 해서 연설을 했고 이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어떤 헤게모니를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완전 언더독이었는데 지금 대권주자 2위 민주당 쪽 진영 내에서 2위로 올라섰어요. 지지율이 20%가 지금 넘는 지지율로 올라섰습니다. 원래는 한 10% 언더였거든요. 여전히 바이든이 40%로 거의 압도적이긴 한데 그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분들이 지지를 그만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이분이 2위예요. 네, 현재 그렇고요. 이제 저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도 비백 라마스와시라는 사람 이제
두 번의 연쇄 창업으로 큰 부자가 되신 이제 분인데 네.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이민자 출신. 이분도 비트코인 관련된 팟캐스트나 유튜브에 출연을 하면서 자신이 비트코인의 열성적인 옹호론자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개적으로. 이분이 아직까지 2위는 아닙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이고 드산티스가 있고 그 다음이 아마 비백 라마스와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잠룡입니다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수성가형, 전형적인 이민자의 자수성가형, 그리고 자유주의자,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젊은 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쿨한 말투와 언변, 젊고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를 또 싫어하는 그 공화당 내 지지자들 중에서 트럼프는 너무 좀 나이도 많고 이제 그런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젊진 않지만 이제 새로 등장한 이런 정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사실 지금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부럽고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대선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해서 귀추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대선으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바이든만 안 나오면 민주당이 이긴다고. 근데 진짜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요. 그 민주당 내에서 골수 지지층이 있으니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외에 중도라던가 아니면 특히 반대쪽 진영에서는 바이든은 대통령 진짜 되면 안 된다. 이런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만약에 진짜 바이든이 그럴 가능성이 뭐 높진 않겠지만 안 나오게 되면은 이분 케네디가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이런 쪽 되게 친 세력인데 네.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있죠. 민주당에 진짜 지금 인물이 없어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있고 뭐 계속 나오시는 그분 누군가요? 나이 많으신 분 상원 의원 중에 뭐 아무튼 너무 나이 많은 옛날 정치인들만 자리하고 있고 새로운 얼굴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요 그 ETF 이렇게 많이 기대를 하시는데 현물 ETF 통과되는 거를 근데 그게 만약 1월에 진짜 만약에 거절이 된 거예요. 지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는 걸까요? 그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너무 올라서 네. 내년에 이거 지연되면 폭락할 거다. 한 30%, 50% 그때 사야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거절되면 단기 폭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 폭락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조정은 어떤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제 조금씩 빼는 거지 폭락처럼 이렇게 이거 끝났다 이렇게 쥐지치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월 달에 SEC가 아크를 거절한다는 거는 그렇게 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어떤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TF는 언젠가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반드시 승인될 건데 단지 그게 1월 달이 아니었던 것일 뿐이죠. 뭔가 이제 이거는 데드라인이잖아요. 더 이상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절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거절 사유는 만들 수 있어요. SEC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트집을 잡아서 야 이거 보완해와라고 하면 거절하면 또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지연하는 거는 SEC가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엄청 실망 매물이 나와서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그 갭이 오히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간 또 될 거고 네. 이 산업은 계속 커질 거고 네. 그런 전망 좋다면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 기회를 사면 폭락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도 신청해놨는데 이더리움 ETF도 최근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ETF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많이 못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지금부터 이더리움 사야 되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이런 전략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팩트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월드 컴퓨터다. 그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비를 내는 가스비라는 개념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사용성을 늘리는 그리고 사용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스비가 점점 많이 쓰이게 되고 그게 결국 이제 그 부가가치죠. 이더리움 네트워크 부가가치.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코인도 발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NFT도 발행할 수 있고 디파이도 스마트 컨트랙을 짜서 디파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용성이 올라가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부가가치가 커지고 그러면 마치 뭐 인터넷처럼 그런 큰 전 세계적인 글로벌 탈중앙 네트워크, 탈중앙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된다라는 거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빅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마찬가지로 ETF가 없기 때문에 아직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ETF, 블랙록 같은 큰 기관들이 낸다는 거는 수요가 있다는 걸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우리 고객들 중에도 있다. 그러니까 ETF 한번 내보자라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거시경제 매크로가 훨씬 지금보다 훨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훨씬 개선되는 수준으로까지 개선이 돼야 그래야 이제 이더리움을 만약에 테크 주식으로 본다면 빅테크까지는 아니잖아요. 약간 스몰캡 IT 주식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결국 투심이 살아날 정도까지 좋아야 ETF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도 상당하더라고요. 그 보니까 그 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많죠. 그러니까 이거 네트워크 효과라고도 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더리움도 그런 좀 기점은 넘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경쟁자들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경쟁자들은 있는데 디파이만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가지고 가던 마켓쉐어가 압도적으로 크죠. 다른 네트워크 대비해서. 그 다른 네트워크들이 가끔 몰려서 갑자기 이제 가격 상승을 크게 스페큘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이더리움과 비등비등해지는 적은 있으나 잠깐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 효과가 이미 발현됐죠. 디파이 또는 NFT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 관련된 어떤 웹3 탈중앙화 서비스, 뭐 지갑 같은 거에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L1, 그 레이어 1 체인들이 새로 등장하기보다는 이더리움 위에 붙어서 레이어 2로 기능할 수 있는 체인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폴리곤도 그 중 하나고요. 그래서 그 시장 안에서 그 섹터 안에서는 이더리움이 확실한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했는데 문제는 그 섹터 자체가 커질 거냐는 문제죠. 그러니까 디파이가 정말 큰 유즈 케이스를 찾았느냐,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았느냐, NFT는 찾았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정말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NFT로 거래를 하고 뭔가를 발행을 하고 디파이를 이용해서 금융 파이낸스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앞으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저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